브레인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가, 세계의 이미지를 우리가 브레인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배워나가는가, 그런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각형 2개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도형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우리 브레인이 이제 평생 학습을 하는데, 배움에 관한 상황들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또 어디 가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삶이 조금 더 의식이 확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궁극적으로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됐어요.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나라마다 사망률이 다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에 대한 감염,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지도층이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달라지고 나라마다 감염률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배움에 관한 문제는 지금은 생존에 관한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런 경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브레인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배우는가, 그걸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쭉 이쪽을 쭉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사각형, 이 사각형이 일단 전체가 우리가 배움, 그러니까 브레인에 의한 배움인데 학습이라 그러죠. 배움이면 이렇게 대략 4개의 주춧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살면서 배운다는 행위가 주로 어떠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아주 첫 번째 문제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죠? 경험이죠. 경험에서 배워요. 경험에서. 해외여행을 가든지, 뭐든지 어떤 시스템을 배우고, 어디 가면 우리 배우잖아요. 경험에서 배우고. 근데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경험보다도, 좀 더 밀접하게 링크되어 있는 어떤 인간의 행위가 있는데, 그게 대화예요, 어떻게 봤더니.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한 1년 동안 좀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말하기죠. 말하기로서 대화인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포션이 뭐냐 하면 대화거든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우리 개개인 보통 일상생활하는 보통 사람들도, 개개인도 사실은 가장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대화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말할 때 무슨 상황 벌어지는 거 없잖아요.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 되니까네. 그런데 대화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끔 해요, 심각하게. 그게 사랑싸움이 됐든지, 부부간의 갈등이 됐든지, 정치적 회담이 됐든지, 전부 다 대화인데, 이걸 우리가, 이거는 우선 배운다는 관점보다는 우리 삶을 결정짓는 큰 요소 중에 의외로 대화라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대화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 거고, 경험은 금방 이해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조금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 사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메타사고라는, 메타사고, thinking of thinking입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걸 설정을 했어요. 엄격하게 생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4개의 기둥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상적으로, 그래, 경험에서 많이 배우지. 아마 그게 한 70, 80%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논리적 생각을 하거나 주론적으로 기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뭘 배우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험이나 대화나 그거 뭐 알만해 하는데 지금 제가 설정하는 네 번째 코너에 있는 거는 거의 일반 사람들이 거의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인류 역사상 출현한 게 한 300년밖에 안 됐는 학습법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실험이라는 거예요. 조금 요거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직업 분야나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퍼센트가. 정치가들은 대화가 가장 핵심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 뭐 여행 잘 다니고, 뭐 잘 놀고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거는 가장 많은 건 대화고, 대화는 왜 이건 좀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부싸움이라든지 어떤 인간이 그룹으로 집단 생활할 때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최근 자꾸 느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코어 포션은 대화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어제 급히 우리 직원한테 책 한 권을 빨리 이메일로 구매를 시켰어요. 그 책이 바로 아마 서점에 이번 주에 깔렸을 겁니다. 한 권의 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이 뭐냐면 왜 대화가 이렇게 어려웠냐. 그럼 대화라는 거는 구성 요소가 뭐겠습니까? 가장 흔히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듣기.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대화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경청. 그래서 우리 경청하라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대화의 한 50%도 안 돼요, 사실은. 경청 하나만 갖고 해결됐을 것이면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모든 게 좀 원만해질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경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대화의 더 핵심적인 요소는 호응입니다. 맞장구 쳐주는 거, 호응. 네. 그 다음에 더 생산적인 대화가 되려면 경청, 호응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질문이에요. 적절한 질문이 대화를 점점 생산적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주문한 책은 뭐냐면, 요 세 가지 중에 경청하는 부분이, 이 책을 쓴 사람이, 뉴욕타임즈, 하여튼 많은 좀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해갖고 하는 그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듣기가 최근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이 이 듣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요게 핵심인데, 그 왜 떨어지는가 그 설명이 기존의 책하고 조금 달라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떨어지는지 하니까, 우리 인지작용이 너무 빨라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걸 옆에서 보면, 저도 막 이러는데, 중간에 말을 탁 끊거나 막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듣잖아요. 왜 못 들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머리 프로세스가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걸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내 인지 프로세스가 너무 빨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야기는 뻔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지가 발달해갖고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경청이 어려운 게. 너무 촉이 빨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말하기라는 이게 우리 삶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엄밀하게 분석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경청만 하라 이야기했는데 경청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경청, 호응, 그리고 적절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이 대화의 상대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다 달라져야 돼요. 자기보다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급적 물론 경청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대등한 관계 같으면 호응을 적절해주고 적절한 질문을 짧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탁구 게임 같은 거예요. 생각에 스포츠 게임. 저는 이제 이 대화를 가장 비는 게 탁구 게임하고 사람은 좀 다른데 가장 적당한 거는 배구 게임하고 같아요. 그래서 대화는 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가다가 오래 가면 항상 논쟁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거 하나만 잠깐 내가 이야기하고 말씀드릴 때 결론이 뭐냐면,
대화에 있어서는 이게 스포츠 게임으로 바꾸면 성패가 어디서 나느냐면 상대가 점수를 많이 넣게끔 해주는 게 대화의 요체라는 거예요. 내가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 텔레비전을 보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가 스파이크를 잘 때리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점수를 높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게임은 끝나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을 논파했다든지 논리적으로 이겼다 했을 때 그 게임 진 거예요. 상대가 점수를 많이 넣게 해줘야 돼요. 대화의 가장 핵심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MC들은 항상 인기가 있고 20년, 30년 정도까지도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드물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점수를 넣는 게 아니고 상대가 점수를 넣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건 응용에 불과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대화는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경험도 이제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실험하고 메타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생 단계에서 배우는 그 배움의 스타일이 있고, 이제 스님들처럼 수행을 하고 경전을 읽고 이제 면밀히 그런 마음을 관찰하는 분들이 좀 더 나아가고 배워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고, 이게 다층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요거는 이제 큰 덩어리인데, 요거하고, 오늘 그 두 개의 요 사각형만 제가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배움이라는 이 코어에 이 사각형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네 개의 기둥이 올라가는 주스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에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성 요소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최소 단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시기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암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숲을 보듯이 저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3시간 이렇게 버스를 타고 바깥 경치를 본다. 이런 생각하시면 따라오시면 좋아요. 예. 이게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가 이런 건 한참 후에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단위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가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가정. if. 가정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배움이라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배움이라는 어쨌든 세계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브레인이 프로세스하는 브레인 작용 전체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최소 단위, 가정, 확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움에서, 자, 이 대화에 나오죠. 이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면 돼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경청.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응입니다. 호응.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오케이. 자, 이 질문이라는 거는 참으로 중요하잖아. 창의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질문이라는 걸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브레인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질문을 강조 안 했어요. 물론 지금도 가장 제가 압도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기억하라,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근데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질문이 점점 저한테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 질문이 궁극적으로 왜 중요한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질문하고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고, 컬러 있을 거예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컬러를 좀 적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세계상을 깨뜨려야 돼요. 예, 세계상을 깨뜨린다는 게 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세계상을 깨뜨릴 때 필요한 거는 새로운 지각이 나와야 돼, 지각. 오늘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새로운 지각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른,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나와 다른, 뭐가 지금 필요하냐 하면, 다른 자아입니다. 예, 이제 스님들 뭐, 그거는, 예. 반야 사상이나 모든 이 불교 사상에서 자아라는 게, 무자성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자아라는 게 우리가 일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 자아라는 문제가 뭐냐면 주체성, 주관성, 자아성, 이게 뭐냐 하면, 요게 없는 상태를 딱 상정해 보면 너무 명확해져요. 자아가 뭔지 이렇게 직감적으로 아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가는 자아가 없는 상황을 딱 보면 명확해져요. 자아가 없는 상황은 언제냐 하면 정신이 분열됐을 때요. 간단해요. 정신이 분열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죠. 한꺼번에 끝나버려요. 한꺼번에 끝나는 문제가 우리 브레인에서 몇 가지가 없어요. 한꺼번에 끝나는 가장 핵심이 셀프라는 건데, 셀프가 사라져버리면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우리 팀에 한 사람이 직장에 있다가 월요일에 출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팀이 알아봤더니 한 일주일 안 나타난 거예요. 빨리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더니 사라진 거예요. 자기 택시를 타고 수원이 집인데 수원을 가자고 해놔놓고는 그다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봤더니 대구의 어느 야산에 자기가 누워있는데 한쪽에 1,000원짜리 하나 잡고 있고 신발은 하나밖에 안 신고 있고, 이건 이제 다 기억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첫 번째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 집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좌표 기준점이 없잖아요. 이게 셀프입니다.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셀프가 사라졌다 해갖고 뭐 문자를 잊어버렸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 경찰서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아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경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느끼기 어려워요, 진짜. 근데 저 가봤더니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게 자아입니다. 네. 그 이 자아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동작하잖아요. 그럼 이 자아가 동작을 하다가 다른 자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이 분열되는 것은 자아라는 센터가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다른 자아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는 다 아시잖아요. 왕자로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출가해갖고 깨치기 전하고 후는 다른 자아예요. 맞죠? 여러분들도 살다가 다른 자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아가 자기 앞에 전개될 때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는 한 개의 자아로 갖고 일생을 보내는데 만족 못하는 상태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식이 확장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자아라는 걸, 좀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도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식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 어느 순간 확 떠오를 때 있죠. 그게 여러분들은 다 다른 자아 단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출가잖아요. 가출이 아니고. 그럼 다 출가하셨잖아요. 출가는 뭐냐면 기존의 사회가 만들어준 자아를 스탑하고 더 높은 자아로, 다른 자아로 갈아탄 거잖아요. 요게 배움의 궁극적인 상태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것도.
자, 조금 더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궁극적으로 제가 최종 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지각의 세계가 열려야 다른 자아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자아는 확장된 의식을 동반한 다른 자아는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세요. 석가모니나 예수 같은 분들이 통과했던 그거요. 그때 당시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희열을 맛본 상태로 갔는데 지금은 우리 인류 자체가 배움이 전 인류적으로 다양해지고 깊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상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봐요. 그걸 폭발적으로 지금 가속시키는 게 가상세계의 출현이에요. 이건 지금 황당한 이야기들이 아니요.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기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갈등 구조를 갖는 이 자아를 갈아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냥 테넌트로 살고 말지 뭐 적당히 만족하고 말지. 이제 그렇게 대부분 살아가는데 갈등 구조를 심하게 한번 겪어본 사람들, 그 갈등 구조를 한번 초월해 보고 싶은 사람은 새로운 지각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자아를 갈아탈 수 있어요. 옷을 벗듯이. 우리가 선사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총체적인 배움이라는 관점 속에 이걸 살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라는 문제가 계속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가장 핵심이 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를 가장 옥죄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고의 이 패턴을 못 벗어나고 반복적인 어떤 상황에서 갈등 구조를 계속 겪고 있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if, 가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가정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가정입니다. 셀프에 대한 가정입니다. 붓다나 대부분 위대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건드렸던 부분은 이 셀프에 대한 나는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 문제예요. 이걸 바꾸기 전에는, 가정을 바꾸기 전에는 모든 게 안 바뀐다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최근 뉴로사이언스가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대단한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큰 덩어리예요. 가정을 바꾸기 전에는 그 가정은 여러 군데 적용이 됩니다. 남자는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문제, 경상도 특히 이런 사람들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갖고 있던 그 가정들, 남자는 뭐 눈물이 없어야 된다, 남자는 뭐 어째야 된다는 가정들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 가정들이 그게 바로 우리의 세계상을 만든 액자의 프레임이었어요. 그 프레임을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색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궁극적으로 하죠. 이건 제가 하는 분야께 물리학에서 보면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에너지나 운동량, 물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연속이라고 계속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헤매다가 막스 프랑크라는 사람이 에너지는 불연속이라는 가정을 딱 하고 양자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정을 건드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든 배움이나 우리 인지작용이 다 일어나는 게 시간과 공간상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시간과 공간에 대한 내가 조합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시간과 공간은 자, 이쪽을 공간이라 하고 이쪽 항을 시간이라 해요. 제가 이 좌표를 나타내는데 이건 사각형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꼭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바뀌느냐, 고정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변수를 갖고 네 개의 조합을 한번 해보시면, 자,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이 안 바뀌고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요런 세 개가 있어요.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이, 시간은 바뀌는데, 화살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공간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거 제가 만든 기호입니다. 예.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공간은 바뀌는데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네 번째 상황은 뭐냐면, 공간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이 도표가 딱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간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는 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 시간에 나눠진 좌표를 뭐라 하냐면 그걸 세라 그래요. 세. 요걸 시간의 흐름을 세대라 그러잖아요. 한 세대, 두 세대, 그걸 세라 그래요. 알죠? 한자 다 스님들 세라 그래요. 공간의 구분을 뭐라 그러냐 하면 개라 그래요. 됐죠? 공간과 시간이 바뀌는 걸 세계라 그래요. 오케이? 우리는 세계 속에 살아요. 그걸 자연이라 그래요. 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내 공간 좌표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요. 아침에 10시에 출발했어요. 대전에서. 출발해 오면 매 순간 내 자동차의 위치하고 시간하고 바뀌어요. 공간하고 시간이 바뀌어요. 그게 리얼 자연입니다. 그걸 세계라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한번 볼까요? 공간은 고정됐는데 시간만 바뀌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데 시간만 바뀌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영하입니다. 영하 스킬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영하 스킬은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영하 화면이 바뀌죠. 시간이 바뀌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공간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브레인이 두 개글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브레인 표면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간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시간만 바뀌는데 시간이 바뀐 그걸 기억이라 그래요. 오케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여러분들 먼 데서 오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요거 4개만 또 구별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영하고 우리 정신장애 가장 비슷한 사건이 영하입니다. 공간은 고정되어 있어요.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영화를 봐요. 자석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화면 자체는 스크린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된 스크린에 이미지가, 영상이 초단위로 쫙 바뀌어가잖아요. 초단위로 거기 1초에 우리가 이미지를 30분 정도, 대략 24분 이상 보내주면 연속적 동작이 돼요. 그 연속적 동작이 바로 시간성을 만들어내요.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한번 이야기할까 봐요. 제가 이걸 만들어 막 했어요. 와, 너무 기분 좋았어요. 자, 이제 명하게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걸 생각에 여러분들 주소를 놓으면 제가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 주소를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적어줄게요. 이제 금방 이야기했죠.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데 시간만 바뀌는 게 이게 뭐냐면 영하입니다. 영하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매번 바뀌는 걸 뭐라 그러면 기억이라 그래요.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데 고정된 공간에 많은 이미지를 넣으라니까 먼저 자리 잡은 이미지는 빠져줘야 돼요. 사라져줘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쨍하게. 다른 장면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 뭐냐면 배치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배치, 들어가는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관계에서 시간이 출현하는 겁니다. 조금 따라서요. 자, 세 번째로 하는 것만 명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박문호라는 사람이 지금 이 공간에 있잖아요. 그럼, 시간을 고정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오후 2시를 합시다. 오후 2시 시간을 고정해놓고 내가 여기도 있거나, 공간을 바꾼다는 말은 뭐죠? 내가 미국에 있거나, 대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 상태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가진, 이게 바로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갖고 있는 존재는 이거는 불가해요. 뭐냐면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두 곳이나 여러 곳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요거 있으면 있지. 자, 시간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시간을 바꾸면 내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저녁에는 내가 대전에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시간을 바꾸면 내가 공간하고 시간 다 돼요. 그리고 시간 바꾸고 공간 바꾸는 거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자연 그 자체예요. 우리 삶 자체예요. 근데 시간을 고정시키고 오후 2시를 고정시키고 공간을 무한대로 주면 내가 그 무한대 공간에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파동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파동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입자를 갖고 있는, 입자성을 갖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질 입자로 되어 있는 존재는 동시에, 시간이 하나인 동시란 말은 시간이 하나예요. 딱 한 주어진 시간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 존재는 이게 불가능해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는 이거 당연하죠? 예.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예요. 리얼 세계. 진짜 자연은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어요. 또 그 공간은 3차원 입체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이걸 쭉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이 네 가지 분류성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어떤 게 있어요? 바로 기억이 그렇잖아요. 기억이 어디서 일어나요? 고정된 공간, 이 두 격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공간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된 공간에서 시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세계상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게 오면 야가 요즘이 굉장히 미미해져요. 야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거울 같은 거예요. 오케이.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내가 딱 보고 있으면 내가 있어. 근데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완전히 없잖아요. 그 거울 속에. 기억은 그런 식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가도 뭘 남겨둬요. 그걸 기억이라고 하죠. 흔적을 남겨둬요. 근데 이게 참 묘해요. 흔적을 남겨두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게 뭐냐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적어드릴게요. 뇌는 관계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관계. 우리 브레인이 뭘 하는 거냐?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기억이 들어오려 하면 이 기억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관계가 안 맺혀지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다른 거가 들어와야 되니까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각해보면 묘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흔적만 남겨주고 빠져줘야 돼요. 이 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런 게 관계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무선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응들이 내 조금 전하고 이걸 시간 도면에서 해봐야 돼요. 이게 미리석한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 거가 빠져나와준데 완전히 거울에 있다가 내가 사라지는 처럼 빠지는 게 아니고 내 이전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 흔적이 기억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지금 들어온 입력을 이전 기억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생기고 그걸 관계라 그래요. 우리 브레인은 관계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 관계는 뭐냐 하면 관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이전 기억하고 지금 들어온 입력하고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뒤에 이제 비교, 차이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따라오세요. 여기 있어. 자, 요거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요 네 가지 공간과 시간을 범주화하면 우리가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연에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이런 다 알죠. 그럼 첫 번째 볼게요. 공간도 고정되어 있고 시간도 고정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신이라 그래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걸 이데아라 그래요. 예, 이게 가시고 이데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건 물리학을 해보면 금방 하는데, 이 고전 물리학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간, 영원히 무한대로 흘러가는 시간, 영원히 고정된 공간, 이걸 상정하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고대 그리스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양자역학이 출현하기 전까지 인류의 모든 세계관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무한히 흐르는, 영원히 흐르는 그 시간하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공간, 우주에 있는 모든 산나만상이 공연을 벌일 때 공연 무대 장치로서의 공간, 고정되어 있는 공간,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이데아입니다. 예. 바뀌지 않는 공간, 바뀌지 않는 시간, 그게 요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공간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움직이는 현상이 바로 우리 정신이고 생각이라면, 결국 우리의 배움이나 학습이나 세계상을 보는 모든 핵심은 고정된 공간에서 바뀌는 시간. 그럼 왜 우리가 그런 구속으로 드라이빙 됐느냐 하면, 우리 브레인이라는 이 현상이 DNA 피질이 적어도 거의 지난 100만 년 동안 피질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고정된 DNA 피질에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억하고 모든 것이 일어났잖아요. 문자를 알고 언어를 쓰고 다 이 표면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 표면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표면적은. 그래서 공간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된 공간에서 우리가 세계상을 여기서 매핑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패턴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조금 따라오셔야 돼요.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이 장강에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계속 이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억이 돼 있으면 그 흔적만 남고 다른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정신작용과 가장 비슷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오늘 봤더니, 그거 보시죠. 누브리기를 하나요? 그 쿠브리기를 하나요? 큐빅. 해보신 사람 있죠? 예. 육면체 있는데 그 속에 막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 이렇게 막 하루 종일 갖고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 정신하고 거의 가장 비슷한 모델이에요. 자, 공간이 정해져 있죠? 그 딱 부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속에 색깔 패턴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 패턴이 하나의 완성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확해졌죠? 그게 우리 정신하고 가장 비슷한 거예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 색깔이 막 얼룩덜룩하면 효과적이지 않고 뭔가를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목적성입니다. 우리는 파란색으로 맞추든지 빨간색으로 맞추잖아요. 막 돌려갖고 낑낑거리면서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 하나의 색깔로 맞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의 패턴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성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길을 쓰고 그걸 하나의 색깔로 맞추려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색깔로 어떤 면이 있으면 다른 면하고 디퍼런스, 차이가 생기잖아요. 차이입니다. 그 차이란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색깔이 얼룩덜룩하면 차이가 약하잖아요. 근데 한 면이 파라면 차이가 딱 돼요. 그래서 이 차이 디퍼런스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밸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밸류는 디퍼런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디퍼런스가 바로 가치고, 그게 브레인에서는 뭘로 바뀌느냐면 그게 바로 감정입니다. 오케이. 감정이 있어야 내가 누굴 사귀든지 누굴 좋아하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디퍼런스, 가치, 감정 같은 계열입니다. 예,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뇌는 관계인데, 그 다음에 뇌는 차이만 디텍트 한다는 게 요게 핵심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브레인은 바뀌지 않는 걸 프로세스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바뀌는 것만 봅니다. 그럼 바뀐다는 게 뭐겠어요? 자, 바뀐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 패턴을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옷을 달리 입거나 그 사람이 뭐 얼굴이 조금 뭐 달라졌거나 하면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 부분만 디텍트했어요. 그럼 차이가 없으면 검출할 수 없어요. 이게 감각작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감각은 뭡니까? 안입이설신이잖아요. 예, 색성양 미촉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이라는 육근하고 그 다음에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육경 근하고 경이 호응을 하는 과정에서 시각, 청각이라는 세 개, 안개, 촉개 이런 의식계가 생기잖아요.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생성은 세 개가 출현하는 것은 디퍼런스에서 생깁니다. 자, 우리가 세계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면요. 세계는 정확성에서 유용성으로 갑니다. 조금, 그 다음 창의성으로 갑니다. 오늘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창의성이 뭔가를 조금,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브레인에 관한 겁니다. 브레인에는, 우리 뇌는 정확성이라는, 정확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브레인은 정확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브레인은 뭘 한다 그랬어요? 관계를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관계라는 개념하고 정확성이라는 개념은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브레인은 아예 정확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브레인은 차이만 디텍트하기 때문에 정확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뭘 보려면 그 대상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명확하셨죠? 고정이 되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고정된, 정지된 대상은 우리가 브레인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정지된 대상이 나타나면 우리 브레인은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없다고 처리해버려요. 오케이.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정되는 대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없다고 처리해버려요. 우리는 유일하게 변화만 디텍트합니다. 차이만 디텍트합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것은 매 순간 달라집니다. 차이라는 말 자체의 정의가 변화입니다. 변화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맞죠? 이 말 장난이 아닙니다. 가만 따라와 보세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브레인은 정확성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걸 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확성을 포기한 대신 뭘 획득했나 하면 유용성을 획득했어요. 자, 조금 더 뭐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정확성을 포기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실제를 볼 수 없습니다. 실제를 보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아닌 것만 봅니다. 이 당혹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실제를 보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안 본다는 건 대충 알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아닌 것만 봅니다. 착각은 착각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의 30년을 꿀벌의 시각을 연구했던 불란서 뇌과학자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의 때 그걸 했어요. 착각은 착각이 아니다. 착각은 착각이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얘기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실제를 아예 안 볼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아닌 것만 봅니다. 실제 아닌 걸 뭐라 그러냐면 착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100% 착각으로 되어 있어요. 100% 착각인 세계는 100% 착각인 세계는 그게 착각인지 착각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됐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착각은 착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착각은 착각이 아닙니다. 정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실제를 보지 않을 뿐더러 실제를 왜
안 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못 봤을 수가 있고 원초적으로 못 봤을 수가 있고 볼 수 있는데 안 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실제를 안 봤기 때문에 위대한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셀프입니다. 마이 사이언스. 어렵습니다, 조금.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안 봤기 때문에 오직 착각만 보는 세계, 착각만, 100% 착각만 봤기 때문에 출현한 게 뭐냐면 셀프입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관계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럼 뭐의 관계냐? 뭐의 관계? 간단히 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미지와 이미지의 관계입니다. 기억과 기억의 관계입니다. 기억과 기억의 관계가 바로 시간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뭐 했고, 유학 시절에 뭐 했고, 군대 생활 뭐 했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라는. 자, 모든 거는 지금 여기라는 게 뭐이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명상하는 사람, 지금 여기야. 뭐 아주 근사한 이야기잖아요. 그 지금 여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가 시간과 공간이 계속 바뀌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자연의 세계입니다. 자연의 세계가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게 유심론하고 이런 걸 좀 구분해보는 것들인데 과학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하면 현대과학은 리얼 자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암에서 그 유식사성에서 많은 일체 유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의 대성 철학에서는 심 하나로 다 덮어버렸는데 현대과학에서는 객관에 만지면 돌덩어리 던지는 저 우주, 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있고 우리의 이런 두개골에 갇혀갖고 5년 동안 지나온 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 마음의 세계가 있고 이 두 개에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보시냐 하면 영화를 보면 알아요. 영화를 볼 때 그 실험을 해보세요. 저는 그 실험 옛날부터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용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따라가요. 따라가는 한가운데 클라이막스에 막 그 엄청난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그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자신을 한번 물어본 적 있나요? 그 실험 해보시면 돼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영화관에 가는 주 목적 중에 요즘은 거의 안 가는데 영화관에 가면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 실험 해봐요. 막 그냥 헐리우드 그냥 엄청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영화를 빨려 들어가잖아요. 빨려 들어가는 말이 정확해요.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다른 내가 지금 그게 그때 나라는 존재를 디텍트해야 돼요. 그럼 두 세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영화의 세계가 있고 나의 셀프 세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 세계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세계의 관계를 끝까지 여러분들 추적해 보셔야 돼요. 그 두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일부 이제 철학자나 종교가들이 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대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 지구를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예요. 들어보셨죠? 가상세계. 다 지금 우리가 뭐 표현할 필요 없어. 그냥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황당한 철학적 이야기. 너 아뇨? 너 아뇨? 왜 아니냐?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배움이라는 게 지금 이걸 사이언스 영역이다, 철학 영역이다, 종교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게 우리의 생명하고 우리의 안전상하고 직접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지금은 생존에 관한 문제로 봐야 돼요. 이거는 내 종교, 내 철학, 내 분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우리 가게를 흔들 거라고 혹은 많은 젊은이들이 파산하고 이런 문제하고 연결성이 거라고는 5년 전에 누가 생각했어요? 그 가상세계가 얼마나 황당해요. 네, 그래요. 조금. 자, 좋아요. 자, 그래서 관계. 자,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전체 다가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배움이라는 문제를 어떤 종교나 그다음에 과학이나 뭐 철학이나 어떤 국부적 영역에 놓기에는 지금 우리 인류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생존하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대화라는 걸 왜 들고 나왔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라는 걸, 배움이라는 걸 좀 더 확장된 새로운 지각을 나오죠? 새로운 지각을 획득하지 못하면 내 삶 자체가 궁핍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좋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